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92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경영이 돈 버는 게. 그러나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못 벌면 혼자만 망하면 되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92페이지는 중개심리, 즉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가 양가로 1번 292페이지 주목입니다. 즉 아이다의 원리입니다. 아이다의 원리. 아이다, 기다, 반대가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desire, 욕망,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인데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손님들이 지금 나 사고 싶은 욕망 느끼고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사라고 말해줘요. 이런 말 안 하죠. 눈빛만 보고 동물적 감각으로 욕망이 있는지 느껴야 되고요. 또 이 욕망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또 1회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은 오히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19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65점 밑으로 합격을 하면 95% 이상 성공하고요. 8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80% 이상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65점 밑으로 합격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가 불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295페이지 고객의 유형 분석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셀링 포인트는 기술적, 경제적 셀링 포인트 등이 있는데 자,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합니다. 판매 소구점. 판매 소구점 이런 말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판매 소구점. 즉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사회 문화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에는. 자, 그러면 먼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뭐냐 하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아파트가 더 비싸죠. 그건 왜냐하면 새로운 공법, 새로운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다니다 보면 옛날 집에 살기 싫죠. 계속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지금은 또 요즘 최근까지만 해도 4베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6베이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공법이 자꾸 도입되니까 기술적으로 발달을 하니까 새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가령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근데 오늘 9천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짜리 전세를 중개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전부 1억 했는데 오늘 처음 9천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고요. 그럼 만약에 법률적 측면은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어제는 9천만 원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1억입니까? 물으면은
예를 들면 그 9천만 원짜리는 은행에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지만 1억짜리 이거는 권리관계가 깨끗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융자 은행에 이 대출을 지금 억제하고 있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예를 들면 시험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입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를 받고 싶다. 사장님, 저는 단독이 좋을까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학개론 책에는 단독주택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살려고 계속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파트 살 마음이 있으면 매수인,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라도 옆집하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살면 뭐 나름대로 사생활 보호는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봤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여기에서는 아이다이 원리와 셀링 포인트 한 문제씩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중개업 경영도 물론 딱 한 문제 출제되긴 했습니다. 이거는 공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요. 양가로 1번 경영관리 이론이 빈곤하며 2번 수요자 공급자 비노출성 그 다음에 비소모성 3번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입니다. 만약에 손님이 왔다가 브리핑을 하니까 확인 설명을 하니까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확인하고 내일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럼 내일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하면 고정적이죠.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저도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내일 온다고 하길래 목욕 재개를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다.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이다. 4번 부동산 시장은 복잡, 다양하고 인사관리의 비중이 과다하다. 6번.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소위 실장이라고 하는 분들 수시로 바뀝니다. 인사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기획과 통제의 곤란성, 그 다음에 8번 순수익의 유동성입니다. 중개사무소 오픈만 하면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X죠. 지금 9만 5천여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1년에 약 1,000개 업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문 여는 업소가 한 1,200, 3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무조건 망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 경영 전략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03페이지 문제 출제된 거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옛날에 17회 때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셀링 포인트에 대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사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할인매장, 백화점 가까이에 있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시끄럽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 및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기술적이 아니고요. 경제적이죠. 임료 수준 가격이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과다한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너무 좋은 걸 많이 말하면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좀 너가 살지 왜 나한테 팔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너무 말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 여건이나 투자 가치 등을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챕터 5 304페이지.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 계약을 체결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당사자 확인입니다. 즉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지 본인 물건을 팔아먹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분증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신분증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입니다. 신분증을 보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업소에서 이 두 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두 개만 확인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야 된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라고도 옛날에 불렀죠. 이 세 개를 확인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두 개만 확인해, 신분증이나 등기부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X로 출제됐고요. 이 두 개만 봐도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등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를 거의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분증만 위조하면 얼마든지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자 확인입니다. 제한능력자에는 옛날에는 행위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한능력이라고 하죠. 능력에 제한이 가해져 있다. 옛날에는 행위무능력자라고 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을 금치산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를 바꿨는데요. 자, 성년이면 만 19세 이상이 성년이죠. 성년으로서 후견인, 말뜻을 보는 겁니다. 지금 후견인은 뭐냐 하면 뒤 후자, 바라볼 견자, 그 다음에 사람 인자입니다. 뒤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거의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은 심신이 박약한 사람. 결론은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설령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후견 등기부.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 증명서에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요.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지 여부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통해서 법정 대리인의 임의 대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연에 보면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본인한테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대리권 수여했는지 여부.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대리인이 오는 경우 많은데요. 거의 서류 받지 않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남편이 회사 가면서 부동산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미리 인감증명 같은 걸 떼놓지 않고 가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유자인 본인한테 전화 통화하고요. 만약에 부인이 왔으면 부인하고 계약 체결해도 되냐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녹음하면 되겠죠. 그리고 통장을 받으면 돼요. 그 소유자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통장을 가지고 회사 출근했다고 하면 맨 앞에 페이지 사진 찍어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통장 맨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발급 날짜, 발급 회차, 즉 위조된 통장인지 주거래 은행 통장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 통장이면 오늘 만든 통장이라면 이 통장에는 요즘은 입금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통장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대리권 수여 안 했다 이런 말 하기 어렵겠죠. 그 현실적으로는 거기 계약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특이하게 중도금 지급까지 또는 잔금 지급 시까지 인감증명과 위임장은 제출하기로 한다. 첨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입니다. 부부관계인 경우에 또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야 된다.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그냥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인이 처분하더라도 부인한테 직접 돈을 주지 말고 본인한테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사고는 거의 안 납니다. 자, 상속인의 경우입니다. 비상속인이 사망하면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식이 여러 명이 있다면 자식들 모두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306페이지
종중재산의 처분입니다. 종중재산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류이므로. 아니면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격 유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법인인 경우는 법인 단독 소유이므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등기 안 된 법인이라면은 총류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필기도구는 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연필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인 볼펜으로, 사실상 요즘은 다 컴퓨터로 출력하고 있죠.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문자는 양가로 3번,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07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계약금을 인권조교, 조교에게 지급했다. 인이 뭐냐 하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우리 교재에 그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라고 있죠. 307페이지.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다음에 9번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다음에 금은 계약금, 거래금액이 되겠고요. 인은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8번 특히 이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느냐 하면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존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계약서 필요직기 사항 중요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다 같이 한번 시작.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7페이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을 매도인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매수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보면 되겠고요. 매도인은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모두 다 보셔야 되고요.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적으려면 집 팔 때 주소를 2번 적어야 돼요. 물건의 표시에는 몇 번지라고 적고요. 소재지까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주소 맨 밑에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요. 자, 그래서 물건의 표시는 몇 번지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각 층별로 면적도 다 적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건지 필지 매매로 볼 건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량을 했을 때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확실하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업공개사에게 공정하게 면적이 늘어나면 돈 더 줘야 되고 면적이 줄어들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만 있고 정액 청구를 못하게 하면 매도인이 불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지급일자입니다. 자, 계약금인데요. 그리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현업에서는 가계약금을 많이 지급합니다. 그럼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깨지면 가계약금도 원칙적으로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만 특약으로 돌려받기로 한다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자, 가계약금은 없는데 만약에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뭐 101호 계약금 이렇게 해서 입금을 시켰다면 그건 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좋은 물건 나오면 잡아주세요 하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맡겨놨다면 아직까지 좋은 물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성립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법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금은 통상 10%이고요. 이 과도한 계약금 10% 초과 부분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의 성질은 위약금, 정약금, 해약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일방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될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즉 중도금 지급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급한 사람은 수령한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얼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2번 나왔는데 계약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계약금 받았다면 바로 안 돌려줘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최근에 판례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의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억짜리 A 부동산인데 계약금을 1억이라고 적었어요. 계약금을 1억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계약금 1억인데 오늘 1,000만 원 지급하고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9천만 원은 은행에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다른 부동산에 나 이거 10억에 팔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동산에도 다 내놨죠. 다른 부동산에서 나는 11억 팔아줄 건데 또 한 군데 더 물으니까 나는 12억 팔아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물으니까 1,000만 원 받았으면 차라리 1,000만 원 100이면 자기 돈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 물어주고 계약 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9천만 원 받을 통장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해지했습니다. 통장이 있으면 입금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돌려주고 받은 돈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 보태 돌려주고 계약을 깰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안 된다. 계약금이 1억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억을 다 받은 걸로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1,000만 원 받은 거 돌려준다 했는데 여기다 1,000만 원 더 보태 돌려준다 하고 있는데 판례는 한 8천만 원 정도 주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금 100을 상환해야 되는데 판례는 대부분까지 가면 변호사비만큼은 빼줍니다. 자, 계약금이 그러면 총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계약금을 만약에 5억을 지불했다면 10% 초과한 나머지 4억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고요.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해서 못 줬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현업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주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요. 잔금은 거의 현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계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잔금은 보통 동시행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짐 다 빼는 것과 보증금 돌려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잔금 지급 시각을 11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세댁은 11시에 이삿짐 차를 불렀더라고요. 11시에 잔금 치른다고 하면은 이삿짐 차는 한 새벽 6시에 불러야 되겠죠. 그 짐 다 싸고 나가는 거 하고 돈 받는 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물건의 인도 일시와 권리 이전 내용입니다. 자, 언제 그래서 계약서에는 물건 인도 일시와 이행 일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등기부에 등기가 기재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선이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우리 법에 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계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거래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교환계약이 다 포함됩니다. 거래계약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따로 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계상이라고는 없는데요. 다만 임대차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장기수선 중단금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중단금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낼 때 냈다가 세입자가 살고 나갈 때 주인한테 이때까지 냈던 장기수선 중단금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장기수선 중단금은 소유자가 내야 된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그 밖에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계약서 검인 신청인데요. 계약서 검인 신청. 자, 이걸 검인계약서라고 합니다. 계약서 검인 신청이 우리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상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 6가지가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계약서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 신청 의무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이게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은. 자, 312페이지에 보면은 계약서 금인신청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쌍무계약인 때에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편무계약인 경우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아서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금인 안 받으면은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경우는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은 금인받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도 금인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위에 창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판결서 등의 경우에는 금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전매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금인이 의제됩니다.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313페이지 박스에 보면 금인계약서, 이거 금인계약서, 거래계약서 있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계약금, 거래금액,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금인계약서,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표, 이거 별표 놓고 필요적인 사항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314페이지 금인신청과 그 절차인데, 금인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금인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권한위임은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고요.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금인신청 서면 제출인데, 동그라미 1번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또는 판결서인 경우 판결서 2통을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수 한 수에 한 통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인데요. 금인계약서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것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인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전매시 금인, 순차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금인받아야 됩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314페이지 계약서 작성 옳은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날인은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했다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역시 틀렸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서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도 업무정지고요. 맞습니다.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틀렸죠?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법정 서식이 없는 것만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자, 법정 서식이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법정 서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서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신청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정정신청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 이런 것들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개별적 중개실무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할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최소한 한 문제 이상씩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